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는 건강 정보에 관한 책을 그다지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라기보다 어디가 아프면 검진 받은 다음에 내가 책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공부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약 처방해주고 주사 맞게 해줄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굳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랬던 저에게 책은 어련히 알아서 라고 믿어버리고 게을러진 저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세게 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건강 관련 도서를 읽게 되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대단히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는 과연 나를 나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솔직히 5분 이상 안 되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뒤에 환자들이 나라비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쩌겠냐고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증상 얘기하고 의사가 내릴 처방에 대한 설명에 또 부작용까지 어찌 자세히 듣겠습니까? 그냥 피검사한 수치가 있으니까 그냥 믿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약을 줬는지, 그 약은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따로 공부라도 해서 알아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내 건강을 10분도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의사 한 사람에게만 맡겨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책이 또 100% 정확한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나무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자. 의사 선생님을 믿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자.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말고 그들 중 더 신뢰가 가는 의사나 의료 종사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내가 결정하자입니다. 뭐라고요? 공부하고 내가 결정하자.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의사의 반란, 지은이 신우섭. 약보다는 올바른 식사를 통해서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의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게 됐다고요.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리라고 단언하는 그는 약보다 건강한 밥상을 처방한다고 해요. 이 책의 부제목이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저는 크게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 일부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클로징 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작나무 건강한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토피는 왜 생기는 거야? 저는 졸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무심결에 답했습니다. 모르지.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의학은 왜 있는 거야? 별다른 고민이 없던 터라 싱겁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제 태도가 무성의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허탈했는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고 가려워하던 큰아이 곁에서 괴로워하던 아내에게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 것은 자제하라는 야속한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딱히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저를 찾아 진료실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진료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의학 지식과 다르게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을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달라는 처방전이나 주면 되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의사가 왈가왈부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부터 이상한 병원이라고 의사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민원 요청까지 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치료법보다도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는 1차적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활습관병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무조건 약부터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병은 없습니다. 다만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선 본인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가족들의 아픔과 환자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제 생활에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건강해진다면 질병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듯 싶습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의 과정과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실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행위 모두가 사회적 의미와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인 일로 연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보호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또 어떤 독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약을 끊자.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바꾸게 하고 이제는 약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책을 통해 확신을 얻기는 했지만 약을 끊게 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용하고 있던 약들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줄여가며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만약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였던 저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직업을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로 먹는지도 저로선 궁금한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동행한 보호자와의 관계와 분위기도 제게는 중요한 진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약을 줄이고 결국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드는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의 경우처럼 약의 복용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하루빨리 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 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감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러한 불안감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이러한 죽음마저도 비켜가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체력이 다하여 맞게 되는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들을 살펴보면 모두 염자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을 불화자가 2개 있는 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떠한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고 아프죠. 바로 이러한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3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불편 반응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절룩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닫힐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린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에 했던 놀이 중에 전기 오게 해준다면서 손목을 꽉 잡고 나이만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꽉 잡았던 손목을 살짝 풀어주면 손끝에 살짝 저린 느낌이 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붙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 물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러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몸의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들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은
어떠한 기전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이제는 이러한 약들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듣지 않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용하는 약이 어떠한 약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5년, 10년, 20년 드시던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되묻고 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어떠한 약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들에게 처방받은 약이어서 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병원은 병을 치료해 주는 곳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한 알, 두 알로 시작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주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으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 저는 강의를 할 때나 진료를 할 때 우리 몸은 한 알의 약도 필요 없으니 약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흔하고 가장 많이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질환인 감기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의사의 처방도 필요 없고 약국도 아닌 편의점에서 감기약들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하디 흔한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것 같은 감기약조차 절대 한 알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면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감기는 언제 잘 생깁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추운 곳에 노출되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감기 기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곳에 있을 때에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떨리기도 합니다.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근육을 움직여 온도를 높이려는 반응이 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떨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은 따뜻해지지만 느낌은 어떻습니까? 덥다고 느끼나요? 춥다고 느끼나요? 몸은 뜨거워지는데 반해 정작 본인은 춥게 느끼면서 따뜻한 곳을 찾지요. 그래서 열이 있을 때 뜨뜻한 아랫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다 열이 떨어질 때는 반대의 느낌이 듭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덥다고 느끼면서 땀이 나고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차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 몸살의 과정은 우리 몸이 체온을 높여 혈관을 열리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통증을 동반하면서 말입니다. 열이 나면서 끙끙 아픈 증상은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혈류가 부족했던 부위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나고 한바탕 몸살을 앓고 난 뒤에 시작되는 증상으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콧물과 가래는 무엇일까요? 콧물은 코 점막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콧물이 나옵니다. 누런 콧물은 감기가 나을 때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면역세포들이 싸워서 생긴 고름입니다. 특히 가래는 폐 속에 있는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내보내려고 우리의 몸은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래가 나오지만 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폐를 확장시켰을 때에는 평소보다 많은 가래가 나오면서 심하게 기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침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우리 몸을 청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난다고 바로 해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는 것도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고 나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이 나면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성인들보다 체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자기 몸의 70% 정도가 수분인 반면 아이들은 5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이 나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뇌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뇌혈류가 줄어들면 뇌혈류를 증가시키려고 온몸의 혈액이 머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손발에 혈액이 없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떨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경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들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열을 내므로써 면역력을 높이려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때문에 열을 빨리 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제로 독감이 유행했던 시절에 응급실에서 사망한 아이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을 빨리 내리기 위해 과다한 해열제를 투여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려는 우리 몸의 반응을 억제하려는 약물로 인한 급성 독성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고열이 있을 때에는 탈수만 막아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나를 죽이기 위해 열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탈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을 먹이려고 해도 아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억지로 물을 먹이려 하지 말고 입안에 소금을 물고 있게 해주면 됩니다. 소금은 수분을 끌어안는 힘이 있어 탈수를 방지해 줍니다. 이러한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들은 아이가 열이 있다면서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잘 놀고 잘 잔다면 굳이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면역력을 얻는 것이니까요. 감기 증상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감기약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을 먹으면 불편한 증상은 잠시 없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배출되지 않는 노폐물에 의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감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하려는 노력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킬 정도의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감기이지만 감기는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청소함으로써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제로 감기 증상을 제대로 겪고 넘어가면 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미밥을 먹자. 우리 민족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잘 생산되는 작물이면서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충분한 먹거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쌀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정제된 당분으로 기운을 만들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대신 육류 소비량과 당분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쌀에 있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씨눈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생명이 있는 음식입니까? 우리의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으로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에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식이 밥이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여타의 음식은 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높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매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 두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먹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 한 끼만 걸러도 손이 떨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을 오르다가 휘청거리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각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뇌가 쓰는 에너지인 혈당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저혈당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몇 끼니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왜 저혈당증에 빠질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맑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3, 4시경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러한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를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 치매,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 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맞네 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이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는 설탕, 꿀,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병원을 찾는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천일염이나 죽염을 식탁에 올려놓아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맛있게 소금을 먹는데 그러고 나면 과자나 초콜릿, 사탕을 손에 쥐어줘도 잘 안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져 버린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아,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 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 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반란 일부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와 의견이 같아서 느낄 수 있는 공감도 좋지만 나와는 다른, 나의 상식을 와장창 깨뜨려줄 수 있는 다른 의견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그 점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순기능 중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오프닝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저의 한 가지 예는 말씀드려보고 싶기는 했어요. 저는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0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한다니까 아무 의심 없이 어련히 알아서 줬을까 했습니다. 1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먹던 약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몇 달 전입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가는 약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도 모를 수 있는가 생각이 드더라고요. 10년간 뭔지 모를 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육통이 좀 잦았어요. 허리를 삐끗했다던가
등에 담이 자주 든다든가, 또 저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자꾸 가렵고요, 붉어지는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부과에 갔더니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또 알러지 약과 얼굴에 바를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당뇨의 수치가 매해 조금씩 증가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의사는 먹어야 된다, 어떤 의사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10년간 알아온 다른 괴로운 증상들이 바로 이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이후에 저는 10년 만에 고지혈증 약은 먹지 않고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근육통이 잦아졌고요. 얼굴이 가렵고 붉어졌었던 증상이 사라졌으니 그 무서운 스테로이드 연고를 몇 달 동안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 호전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약을 모두 끊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존 의학을 배척하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공부했는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요?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본다든가, 건강 관련한 책을 자주 듣거나 읽거나,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대한 것을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이 약을 나중에 다시 먹는 게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먹을 겁니다. 나의 건강을 남의 말에만 맡기지 말자는 것이 이 책과 저의 요점입니다. 앞으로는 건강 정보에 관한 책들도 자주 들려드릴 테니까 자작나무 채널에 알람을 반드시 켜두시기를 권합니다. 와, 오늘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했다, 그쵸? 지금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신 나무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 눈을 감아 가만히 더 느껴봐. 기분 좋은 긴장감 내게 말해줘 tonight. 널 알고 싶어. 따분할 만큼 이성적이었던 나 무너지고 있잖아. 네 앞에 서면 생각